오늘 제가 여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나눠야 될 이야기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성공단 이야기는 그냥 평화와 통일의 문제 마지막에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진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개성공단 이야기들을 소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평화나 통일 문제를 먼저 좀 기본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제 정체성은 교수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좀 적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평화 문제, 국적 체제 이쪽이 제 주 전공 영역입니다.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하고 대학원생을 가르치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북측과 여러 많은 협상들을 직접 했었더랬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된 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에 체류하면서 개성공단에서 여러 많은 협상들을 했었었고요. 최초에 이 개성공단이 저한테 인연이 되었던 것은 남과 북이 당국 대 당국으로서 이 개성공단을 2000년 8월에 합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착공과 개성공업지구법 제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당시 청와대 NSC 사무처에서 그 협상에 컨트롤사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착근의 과정들, 법제화의 과정에 같이 결합을 했었더랬습니다. 그 인연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제가 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이사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교포님들하고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평화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어느 영역도 다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겠지만 시드니에 와 계시지만 한반도 남과 북의 분단 문제는 75년 분단 체제는 내 개인과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삶 전체를 100%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분단 체제는 너무너무 애석하게도 어떤 측면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분단의 기원도, 분단의 본질도, 통일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 교육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무지에서 비롯되는 오해가 갈등과 싸움을 만들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라는 게 분단 체제 속에서 참으로 많은 오해와 거짓들을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왜곡했는데요. 통일교육의 부재와 관련해서 제가 늘 외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포님들 만날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진짜 지극한 정성으로 내가 떠나온 조국이지만 조국의 민주주의나 통일이나 그 모든 정치 현상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내를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몇 프로가 안다고 답변할까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0.6%가 안다고 답변합니다. 1000명 중에 6명. 사실은 다 모른다는 이야기죠. 1%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말입니다. 31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진짜 과학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1989년 9월
그 시기는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이걸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공직통일 방안을, 정부의 공직통일 방안을 만들면, 발표하면 다음 정부가 부정할 수 있잖아요. 엄격히 법 제도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국회가 비준 공포한 나라의 공직통일 방안입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는 왜 모르죠? 제가 오늘 계속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정답은 왜 모르는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 말고 통일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거, 가장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가장 심각한 거, 우리 대부분 말입니다. 통일 그러면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단일한 하나의 체제, 경제제도, 법제도, 그리고 단일한 정치 권력, 명실상부한 이 완전 무결한 이 통일을 통일로 다 상정합니다. 100%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명칭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통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남과 북의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공존, 평화번영의 수십 년 과정, 그것은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도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간다. 이 전체를 통일로 이해하고요. 눈앞의 현실로서의 통일을 평화라고 설명합니다. 평화가 통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단적인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통일의 그 명칭보다 이 통일의 구체적 개념과 과정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왜 몰랐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던졌을 때 모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분단은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통일교육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그건 아세요, 선생님들?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진짜 똑똑하시네. 이제 분위기 다 파악하셨네요. 맞습니다. 잠시 가르쳤지만 일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죠. 언제 합의했냐면요. 2000년 6.15 공동선언 에서의 합의입니다. 6.15 공동선언 2항의 합의는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뭔지 아세요? 남과 북, 북과 남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고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1, 2, 3단계 중에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모르면 오해합니다. 오해하면 갈등이 생기고 싸웁니다.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는 것에 대한 근원적 차단이 분단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의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라는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단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이야기하고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개성공단. 그럼 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주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을 텐데 선생님들께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행복한 평화는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너무 쉬운 통일 그러니까 그냥 강의하려고 역설적으로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쉬운 통일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 통일을 몰랐을 뿐입니다. 알면
우리 대개 텔레비전 다 보시잖아요. 텔레비전에 전원을 어떻게 켜십니까? 파워만 누르면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텔레비전을 켤 수가 없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진짜 쉬운데 안 가르쳤고 문제의식도 없었다. 그냥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에 그냥 내몰렸었다.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분단과 평화, 통일 문제, 북측 체제를 연구한 학자라고 그랬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순수과학, 자연과학 그것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한테 한 학기 강의로서 소개하는 자료인데요. 대학원생들한테 한 학기 강의하는 내용을 2시간 동안 선생님들한테 설명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70년 분단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평화도 통일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2시간 동안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킵할 건 스킵하고 핵심만 좀 던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평화나 통일은 말입니다. 학문적 위치에서 본다라면은 분단의 극복 과정입니다. 분단의 극복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알까요? 결론은 분단체제는 분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분단되었는지, 분단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한 진실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정확해야 분석도, 대책도, 정책도 정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이 왜곡되면 분석도, 대책도,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단의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분단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몽양 영훈영 선생은, 김규식 선생은, 조소왕 선생은, 내지는 송진우 선생은 그분들은 분단이 초기에 정착되는 과정에 그 분단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딱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의 개념 규정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땅의 분단은 외세가 갈랐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 규정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이죠. 사진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 사진에는 2차 세계대전에 두 전범국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본 제국주의, 일본 반도를 분단시켰어야 되는데 왜 한반도가 분단되었을까요?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했던 게 분단체제입니다. 이게 이제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여하간 간에 35년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나라를 새롭게 독립시키고자 했던 그 많은 분들, 우리 모두 똑같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백범, 몽양,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45년, 46년, 47년 그 시기에 했던 이야기. 국제정치적 패권의 질서, 국제정치적 패권의 질서, 그 외세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고 이간질시키고 좌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인론이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과 북의 이념 갈등으로 수립이 되었다. 그 여기죠. 한반도에 없었던 하나의 공동체를 가르기 위해서, 없었던 분단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으로 동원했던 것이 이념 갈등이었죠. 목적과 수단이 전시되었죠. 생각이 다르다고 나라가 쪼개지진 않습니다. 아주 목적의식적인 분단을 수립하고자 했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퉁쳐서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외세가
한반도를 갈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우리의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반도의 분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은 내가 아는 만큼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 제국주의가 기획하고 수립했다라고 주장하는 타입입니다. 아니, 우리야 뭐 힘이 약했잖아요. 약소국이었잖아요. 당했잖아요. 똑같이 힘이 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는 총 78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단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하고 예멘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약소국가라고 다 분단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히 기획되어졌던 분단이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단되어짐을 당했다라는 것. 이 명제가 분단을 보는 가장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을 생각할 때 100%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분단을 남북의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맞죠? 38선 내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상학적으로는 남북의 분단이지만 그것을 강제하고 규정했던 힘은 여전히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45년 분단의 그 본질은 어떤 측면에서는 2020년 현재의 분단의 본질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분단 문제를, 이 인식이 정확할 때 대책도 정책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단의 본질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말입니다. 분단도 통일도 북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는 영역이 분단의 기원, 이 분단 문제입니다.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국민 불행의 물적 토대예요. 이 분단을 직시할 수 있을 때 평화도 통일도 보이기 때문에 분단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통일의 문제는 이미 합의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 절차적 충분히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분단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 모든 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더 볼 겁니다만은 여전히 일제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사국의 엄청난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정해야 되는가? 국제정치의 본질입니다. 국제정치는 말입니다. 진, 선, 미, 규범적 가치. 현실 속에서 국제정치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유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국의 국익. 자국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면 전쟁도 합니다. 자국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면 식민지도 삼습니다. 자국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면 한반도의 분단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로지 자국의 국익만이 유일한 가치, 절대선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엄혹한 국제정치 본질이 주변 사국은 한반도의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한반도의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그들에게 국익적 전략이라면 그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누가 잘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직시한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문제집을 던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 학자로서 분단을 이야기할 때 꼭 대입시키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일제 35년의 식민지배의 역사. 참혹한 역사이죠. 도무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참혹했던 역사.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일제 35년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백범 선생이, 몽양 선생이, 김규식, 조상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이 청산되어졌던 과정. 물적 토대로서 말입니다. 분단체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5년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운동했던 그 독립운동 세력들이 오히려 35년간 일제의
하수인 일제히 주군으로서 했던 그들로부터 역청산당한 과정이 물리적 환경으로서 분단체제다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비극이 시작되었죠. 일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난해가 3.1 100주년이었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죠. 그 소개를 잠시 하면서 통일 문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김구 선생이 규정했던 분단에 대한 개념 규정인데요. 참으로 많은 분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독립운동의 지도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분단에 대한 인식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48년 4월 그 분단에 저항하면서 국제정치 패권의 질서들이 분단을 내려먹이는 과정에 저항하면서 했던 남북연습회의에 올라가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켜줬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이랴 대중의 기하가 가정의 이산이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시기를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도교육 속에서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마지막 문장에 저런 게 나옵니다. 대중의 기하가 있고 즉 38선 때문에 이 분단 때문에 동족의 상잔까지 이게 될 것이다. 1948년 4월에 백범 선생의 눈에 비쳤던 동족의 상잔은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동족의 상잔은 무엇일까요? 48년 4월에 동족의 상잔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백범 선생과 함께했던 참으로 많았던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분단체제가 수립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35년 식민지배의 그 일제의 주구들로부터 청산되어져 가는 과정, 죽임을 당하는 과정, 테러로 죽임을 당하는 과정, 그것을 동족의 상잔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테러의 연장선에서 본인도 결국 육군 포병 소위 서북청년단 안두희에게 죽임을 당하죠. 혹 아십니까? 백범 선생을 쏘았던 서북청년단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는 백범이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후에 결국 2계급 특진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공공연한 상식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시기는. 그런 문제의식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연장선에서 말입니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즉 백범 선생도 이미 46년 최초로 죽임을 당했던 몽양 영훈영 선생도 이후에 김규식, 조수왕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이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 시기에 분단되어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통일운동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이야. 이게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2013년 10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던 안창호 선생의 비서, 독립운동의 마지막 생존에 계셨던 1세대 구익규 농께서 우리한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네 라는 말씀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1945년, 46년 분단이 수립되어져 가는 과정에 저항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말씀과 2013년 21세기에 독립운동 1세대 마지막 생존자가 유언으로 남기셨던 말이 똑같아요. 저분들에게 왜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영역을, 우리 국민들은 왜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인지 단순한 이 한 문장의 명제를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영역을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인지. 그러나 분단정치사, 일제로부터 분단정치사, 그 이후에 역사를 정원한 한국 현대사를 정리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참혹한 한 문장의 명제가 저 문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는지. 이런 거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35년 식민지배 이 시기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진짜 독립운동했던 그 많은 지하에서, 만주에서, 상해에서 수많은 도망 다니면서 오로지 하나 모든 희생을 끝에 독립운동했던 이분들이 해방이 되고 조국으로 돌아오고 국내 독립운동생들도 지하에서 다 지상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의 일부터 민족의 반역자 행위를 했던 그들이 다시 이들을 탄압하는 과정으로 내몰리는 상황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분단시켜가는 과정 속에서의 참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비극이었는데요. 그 본질입니다. 이 내용들은 축약하고요. 제가 3.1 100주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잠시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이야기하고요. 윤봉길 선생의 편지 한번 소개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저 편지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35년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거의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 영역은 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여사는 대한민국의 식민지 초대 통감이었던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전 수상이었죠. 초대 통감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그를 쏘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쓴 편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어마어마한 어머님이시죠. 모성을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모성입니다. 저 어머님은 아들아 죽어라 그냥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문제의식이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짧았던 35년 식민지배 시기를 관통하는 참 많은 사건이 있겠지만 왜 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제도교육 속에서 35년 식민지배 시기를 배웠던 양이 진짜 다뤄야 될 역사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이야기하면 이완용의 을사늑약을 이야기합니다. 국치를 이야기하죠. 1919년 3.1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유관순 열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백범 선생까지. 이것 말고 35년 일제 식민지 시기에 대해서 배운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왜 안 가르쳤을까요? 그 분단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들, 분단 권력의 주체가 바로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가르쳤죠. 중요한 것은 민족의 정신사만은 공유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식이 정확해야 분석도 정책도 대책도 정확하다 했잖아요. 이게 묻혀 있어요. 혹시 말입니다. 일제가 이 안중근과 이 집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진짜 그런 욕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뭐라고요? 잘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모르면 뭐 된다. 무슨 취급을 받는다. 무슨 취급 받는다.
모르면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연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원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35년 일제 식민지배 시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35년 식민지배를 어떤 사건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기 어떤 시기였는지를 한마디로 명징하게 그 시기를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 일제 식민지 시기는 말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조선인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일본인들에게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부류가 뭐냐? 그들에게 충성하는 소와 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개돼지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모르죠? 안 배웠으니까. 안 가르쳐줬으니까. 이 문장이 그 30년 식민지 시기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상징하는 건데요. 문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일제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을 알아달라고 천황에게 소와 말이 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나를 뽑아달라고. 최소한 1919년 3.1운동을 우리가 배웠으면 최소한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유관순 열사가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만행도 그런 만행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런 건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일제에 대해서 저항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거세해버렸죠. 분단체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조마래 여사의 한 문장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저 이야기는 우리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상해 홍커공원에서 중국 땅 그 중심인 상해에서 중국인, 한족이 아닌 중국인도 아닌 조선의 청년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죠. 시라카와 대장부터 중국 한복판에서 일제가 전성절 축하 기념식을 하는 자리에서 대놓고 전 중국을 능멸하는 행사입니다. 저게. 거기에 중국의 청년이 아닌 조선의 청년이 전체를 날려버렸죠. 결국 저것이 중국이 모택동과 장개석과 모택동이 국공합작을 하게 되는 엄청난 계기입니다. 여하간에 그것보다는 그 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길을 포착했습니다. 이 편지보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요즘 많이 소개되는 편지죠. 자신의 아이들, 1살, 2살 배기 애들, 모순과 담이라는 아이들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가 있죠. 이 편지를 쓰고 거사에 성공하고 사형 선고받고 나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썼던 마지막 편지가 이 편지인데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 모순과 담에게. 저때 저 아이들은 1살과 2살이었습니다. 진짜 강보에 쌓여 있었어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에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로 휘다 날리고 나의 빙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뭐 쭉 편지가 나옵니다. 이 윤봉길 선생이 돌아가신 나이가 불과 24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린 윤봉길 의사의 죽음은 압니다만 저런 편지들 정도는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가르치지 않았죠. 물론 개인적 열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만 교육 속에서 묻혀져 있었던 역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일제가 분단을 획책했다는 것이죠.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은 독일 분할을 결정합니다. 45년 2월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의 그 결정은 독일에게도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독일을 분할해버리자라는 얄타 회담의 결정은 일본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였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갈라질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패전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소련과 만나고 제안하고 미국과 만나서 내가들을 만나서 철저히 제안했습니다. 혹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1894년, 95년 그 엄혹한 시기, 청일전쟁의 시기에 일제는 청에게 조선반도의 38선을 중심으로 북측은 청이 가져가고 남측은 우리 일본이 가져가겠다라는 제안을 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도 될까요? 1905년, 4년 러일전쟁, 카스라테프 미략 그 시기에 러일전쟁 시기에도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도 일본은 러시아에게 38도선을 제안하면서 나누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여차하면 전세가 불리해지면 이 한반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갖고 놀았단 말입니다. 임진난 시기, 우리는 이순신 장군만 기억하죠. 임진난 시기에 그들이 명에게 제안했던 선은 평양이 포함되는 39도선을 제안해서 그 위는 명이 가져가고 남측은 일본이 가져가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분단의 역사는 진짜 오래된 겁니다. 45년 8.15 해방이 되자마자 툭 그어진 선이 아닙니다. 35년 식민지배 시기는 일제가 이 한반도를 가장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도 속에서 소련군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진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철저히 계획돼서 38선을 사실은 일제가 제안했고 딘 러스크 중령은 30분 만에 그 선을 갑자기 찾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그냥 그었다는 것이죠. 이 맥락은 어떤 거냐? 분단의 본질을 여전히 일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사국, 특히나 국제정치 패권의 질서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과 2020년의 현재 분단의 본질적 속성도 물론 수준의 차이가 크죠. 남과 북이 4.27을 하고 9.19를 하고 수많은 합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큰 동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변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 분단의 본질을 잘 보셨으면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말입니다. 이 분단을 제가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으로 보는데요.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다. 사람도 가르고 가족도 가르고 공동체도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세계관도 다 왜곡하고 오도하고 갈라놓았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단은 비정상의 물적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분단을 설명해 보면 말입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분단 극복 통일은 어떤 건지 아세요? 가족 입장에서는 진짜 단순합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을 만들었죠. 저 1000만 이상 가족의 문제 속에서 분단은 통일은 어떤 거냐?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서 저녁 한 끼 나누는 것, 이것이 통일입니다.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상식의 이야기죠. 헤어진 가족이 70년간 못 만나고 밥 한 끼 못 나누는 그 어마어마한 비정상이 바로 분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단을 정상적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70년 분단 체제는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아픈 체제인데 우리는 이미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가족의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관점은 어떤가? 극단적 이분법, 턱과 백, 아와 타, 나와 너, 자율과 창의 다 필요 없죠. 어마어마한 사회적 병리의 물적 토대가 분단이죠. 참으로 많은 거짓, 왜곡, 오도의 물적 토대이기도 하고요. 역사는 어떨까요? 이 역사, 사람들의 생각도 역사의 민족사도 분단 체제는 역사의 복원을 구조적으로 막아버렸죠. 예를 들어서 35년 일제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조선 총독부 산하에 식민사관을 만드는 기구로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식민지 역사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모든 가가호호의 책들은 다 수거했습니다. 다 불사질러 버렸죠. 특히 양반집에 있는 역사서들을
고정한다고 다 수고했어요. 해서 선별해서 거의 불사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석 행위였습니다. 수십만 건이 그렇게 불탔습니다. 단군, 고조선과 관련된 모든 역사서들은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화로 만들어버렸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원본은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접했던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일제가 해석한 해례본만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 그래서 그들은 완벽하게 그들의 구미에 맞는 식민사관, 즉 반도사관을 만들었습니다. 45년 해방이 되고 48년 이승만 정부 수립돼서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가르쳤을 때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식민지 교과서하고 싱크로율이 95%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식민사관으로부터 매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민족사관과 식민사관을 사실은 구분할 줄 모릅니다.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사 편수회, 일제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조선사 편수회에 우리 조선인은 5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좌장이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든 나중에 이병도 교수고 고려대 사학과를 만든 신석호 씨죠. 이 이병도 씨와 신석호 씨가 사실은 조선사 편수에 참여해가지고 조선 식민사관을 만들었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분들이 중등교원 양성소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제자들이 결국 역사를 가르치게 되죠. 신석호 씨와 이병도 씨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절에 35년 일제 식민지배 시기에 독립운동 유공자 심사를 담당했던 독립운동 유공자 심사 위원장을 거의 한 20년간 했었습니다. 20, 30년간. 참 부적절한 이야기지만 그 역사 속에서 저게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이 역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민사관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이민을 오셨지만 초중고에서 배웠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 중에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학교 교육에서 배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장소를 평양 위에 있는 대동강 위에 있는 청천강에서 있었던 전투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 상식으로 배웠죠. 중국도 북측도 그 청천강 전투를 부정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는 청천강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중국은 이 요동반도 위에 요서지방 여기에서의 전투로 가르칩니다. 저기에는 살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저건 뭐냐? 일제가 식민사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전투를 평양성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청천강으로 기록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 지금도 학교 교육 속에서 청천강의 전투로 가르칩니다. 분단체제의 비정상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써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참 많겠죠. 이 많은 불합리한 비정상성의 물적 토대가 분단체제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려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도 세계관도 가졌다. 세계관을 변질시키죠. 원래 대한민국은 우리는 반도국가로서 대륙국가입니다. 해안과 대륙을 잇는 어마어마한 분수령에 있죠. 그런데 이미 70년, 75년 분단체제는 우리 국민들의 세계관 자체를 섬나라적 세계관으로 가둬버렸죠. 다른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섬나라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외국 여행의 고유명사를 우리는 해외여행이라고 합니다. 섬나라적 인식 세계관이 딱 갇혀있죠. 원래 우리는 대립국가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하셨던 송기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동경에서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기차를 타고 오셔가지고요. 시모노세키에서 부산항까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에 내려서는 부산역에서 동대구역, 대전, 서울, 평양, 신의주, 단둥, 당시 안동이었습니다.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바르샤바,
그리고 베를린까지 가게 됩니다. 그 기차를 타고 완벽히 대륙성을 구현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70년 분단은 완벽히 섬나라로 만들었고 그 세계관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었죠.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기차 타고 평양 거쳐서 중국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주하게 되는 시대를 곧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맞이하게 되겠죠. 70년 분단 체제의 비정상성 속에서 이제 세계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갖다 놔봤는데 이 분단을 설명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상징적으로 단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통일에 대한 개념, 과정, 절차를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자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제목은 민족 공동통일 방안인데요. 이 자리에는 우리 민주평통 회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정도는 주변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면 그 다음 정부가 부정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국회가 비중 공포하게 한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80년 전두환 정부 때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거 부정하고 국회 비중 공포를 받은 게 이 민족 공동통일 방안인데요.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 통일의 실체적 개념을 평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보시죠. 3단계 통일 방안인데요.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입니다. 남과 북이 철저히 체제와 제도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협력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인적 교류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개성당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최소한 분단체제의 휴전협정, 즉 분단체제의 법제도적 근거인 북한과 미국, 중국 간의 이 휴전협정은 전쟁을 쉬고 있는 협정이니까 좀 더 평화지향적으로 종전선언 정도는 하고 평화협정 정도는 체결되는 상황. 그래서 최소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완벽히 종식시키고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까지는 수립하는 상황. 이것을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 화해협력의 단계를 몇 년 정도 보는가? 최소한 20, 30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진짜 노력해가지고 최소한 20, 30년은 서로 존중하고 인적 교류, 여행도 다니고 문화 교류하고 경협도 하고 개성당 같은 거 5개, 10개 만들고 그러면 신압으로 물리적으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법제적 관점에서는 법제도로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이 1단계 화해협력을 20, 30년 하다가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자. 남북연합 개념은 말입니다. 정부와 정부, 국가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연방제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방제. 연방제는 외교권과 국방권을 연방정부가 가져가죠. 연합은 어떤 거냐? 남과 북 양 지역 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지역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남과 북 양 지역 정부가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을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상위에 남북 양 지역 정부의 상위에 세계 회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의, 내각과 내각의 만남인 남북 강요회의, 그리고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남북 평의회, 남북 100명씩, 각 100명씩 동수로서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남북 평의회,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의회,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완전 통일의 문제들을 다루게 하는 것. 이게 2단계 남북연합 단계입니다. 이 남북연합 단계를 다시 수십 년 하다가 진짜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완전 무결한 명실상부한 통일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은 휴전선 허물고 단일한 체제, 제도, 경제제도, 정치적 권력 이 모든 것은 진짜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하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야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수십 년간의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얘기하는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과정, 절차,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순간 완전 통일만 이야기합니다. 화해협력이나 남북연합의
남과 북이 75년 분단 체제 속에서 적대적 관계를 만들었는데 갑작스러운 통일은 말입니다. 재앙에 가깝습니다. 전쟁 말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은 큰일 납니다. 평화와 통일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 행복을 위한 평화이고 국민 행복을 위한 통일이에요. 국민이 불행해지는 통일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잘 만든 통일 방안이 바로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 전체를 통일로 상정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뭐냐? 1단계 화해협력을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까지 가자. 이것이 남과 북의 통일 방안 합의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 국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합의죠. 참 애석한 것은 북측은 6.15 공동선언 끝나자마자 이 통일 방안 합의를 가장 큰 합의로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의 국회의 선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을 했어요. 우리는 당시에 애석하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공동선언을 했지만 여소야대 국민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여전히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의 합의로만 존재하고 북측은 입법화 시켜버렸다는 것.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비준받아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말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선생님들께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요. 통일부 홈페이지 가보시면 말입니다. 상단, 초기 화면의 상단에서 왼쪽 편에 통일 정책을 딱 클릭하면 바로 이게 뜹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통일부 홈페이지에 저게 있었느냐? 1989년 발표하고부터 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에 문제조차 없었기 때문에 검색조차 못했었죠.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은 학교 교육 속에서 기본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치더라. 사실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말입니다. 이것을 1989년도 발표했죠. 1990년도 당시에 수능이었던 학력고사 시험 문제로 냈었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는 통일을 하지 못했죠. 여하간에 저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고 남과 북이 합의한 것들 예를 들어서 6.15 공동선 2항의 합의들 화해협력 수십 년 하다가 남북연합까지는 가기로 되어 있구나라는 정도는 인식하시는 게 편하다. 그리고 가장 큰 인식은 통일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꼭 인식하고 싶은 것 딱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남과 북의 평화공존, 평화번영, 평화 자체를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적실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 선생님들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야, 너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면 통일 그거 되겠나? 뭐 굳이 할 필요 있겠어? 같이 못 살걸? 이 판단은 진짜 합리적 판단 아닙니까? 맞잖아요. 진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 자체를 말입니다. 야, 너 평화에는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보십시오. 다 찬성하실 겁니다. 즉 통일의 실체적 개념은 수십 년간의 평화공존, 평화번영, 눈앞에 현실은 평화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적실성이 높고요. 그 평화가 모여졌을 때 비로소 통일로 나아갑니다. 완전 순간에 통일이 있겠죠. 이 이해, 즉 평화를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남과 북은 이미 거기에 합의해 있다는 사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맞는 이야기죠. 그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남과 북이 말입니다. 저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을 만들었을 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말입니다. 통일의 원칙,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서 제안했던 정신 하나가 있습니다. 통일의 원칙이자 정신으로 딱 발표했던 게 있습니다. 통일은 이것으로 시작되고 통일은 이것으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 원칙, 정신이 뭐냐? 상호 존중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상호 존중의 정신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시기에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창했던 정신입니다. 그걸 면면히 가져왔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헌법적 가치인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상호 존중하지 않고 무슨 평화가 있냐.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 줄 수 있는 그 다름을 틀렸어. 선악, 맞고 틀림, 이분법도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말고 다름은 다릅니다. 차이는 차이일 뿐이야. 그 다름을 틀림으로 차별하지 말자. 우리가 호주 사회 속에서 수많은 다문화가 다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 다문화들이 공존하십니다. 상식이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이 공존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들도 공존할 수 있는데 남북의 차이는 직접 만나보면 참으로 큰 다름이 아니더라 라는 정도.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 너무 쉽다는 것은 나와의 다름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어. 요 마음 하나면 이미 평화이고 그 마음으로 궁극의 통일까지 나아간다라는 것. 상호 존중의 마음, 원칙인데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기본, 남들을 대했던 기본 원칙인데 그것을 남북관계 속에서 왜 적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상호 존중의 마음이면 이미 평화이다. 그래서 너무 쉬운 통일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 이해, 통일 교육의 부재가 나왔던 그 인식의 부재에서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통일과 북한이 있는데요. 분단, 통일, 북이 있습니다. 북. 혹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북맹. 문맹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문맹. 큰 맹도 아실 거예요. 컴퓨터, 문자, 문맹, 큰맹처럼 똑같은 겁니다. 북맹은 북에 대한 무지를 그냥 북맹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국정치학회하고 국제정치학회 보고를 했는데요. 북맹,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단은 체제로서, 구조로서, 문화로서 우리 국민들이 북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개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닙니다. 분단은 체제로서, 구조로서 북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적지 않게 왜곡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왜 나쁜 놈이죠?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전쟁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전협정, 전쟁을 쉬고 있잖아요. 전쟁을 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쟁의 상대방으로서 에너미입니다. 에너미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으로서 대접해야 되지 음존하는 실제하는 북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나쁜 새끼들 이렇게 인식시켰죠. 그런데 헌법적 가치인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당사자로서 북을 이해하려면 음존하는 실제하는 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쟁밖에 없죠. 헌법적 가치인 평화통일을 중심으로 본다라면 실제하는 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 이 시드니에 계시지만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측에 9.19 평양선언 가셨을 때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공개적인 대중연설을 했던 장면들을 감동스럽게 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장면들. 그 대통령의 공개적인 대중연설문, 그 문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기억들 나시기 싶은데요.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적 관점에서 매우 대범하게, 굉장히 대담하게 제가 봤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앞에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의 연설문은 말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팀들이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한 연설이기 때문에 엄격히 정확해야 됩니다. 엄정성을 가집니다. 그 연설문 내용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연설문을 그대로 따서 말씀드리면요. 나는 중간에 점점점이 있고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절실히 확인했다고 했어요. 전통적으로 북측은 우리 국민들에게 호시탐탐 적화야약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들이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대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일 겁니다. 이게 분단체제죠. 분단체제죠. 분단체제를 계속 살 것인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본연인 물적 토대인 분단체제를 계속 살 것인가?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을 갈 것인가? 의 인식입니다. 됐고 저것들하고 같이 살 필요 없어. 나쁜 새끼들. 그러면 그냥 계속 미워하면 됩니다.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평화로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엄존하는 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그것을 가렸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대화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남과 북이 합의해서 14년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봤던 경험이 개성공단의 역사입니다. 개성공단은 그냥 휴전선 넘어 북측 땅에 있는 조그만 공단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을 남과 북이 최초로 하기로 했던 이유 자체가, 목적 자체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어떤 뜻이냐?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든 토대 위에 공단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 당국 간의 불신이 엄존하지만 이 적대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벤트성 인적 교류나 이벤트성의 예술, 체육 교류보다는 물리적 제도화를 시킨 게 바로 경제협력의 방법을 채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평화를 위한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경협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14년간 해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초에는 평화를 위한 경제로 했는데 해보니까 완벽하게 경제를 위한 평화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 두 마리 토끼를 완벽히 잡았던 사례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 개성공단 이야기를 직접 14년간 체험적으로 같이 생활했던 개성공단의 경험을 가지고 북측 사회와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저걸 왜 몰랐을까? 왜 몰랐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마음들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